반갑습니다. 오늘로 될 차례요. 100? 고용인 부분 할 차례죠? 네. 128페이지에 고용인 부분 할 차례입니다. 자, 봅시다. 이제, 25일날 무슨 시험 본다는 것 같은데? 땡겨졌죠? 예. 그날 보나, 전날 보나, 그게 똑같죠? 어차피 똑같고,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오셔가지고 모의고사를 보세요. 이게 모의고사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부분에서 보면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면에서는요. 일면에서는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부분인데, 그러나 일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자신감을 북돋을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단은 모의고사를 보면서 뭐를 체크할 수 있냐면 시간을 체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에 가서 이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한 과목 끝나거나 한 과목을 끝까지 풀죠. 자, 예를 들어서 1차 과목 같은 거 어떻게 돼요? 1번부터 40번까지를 쫙 풉니다. 먼저 뭐가 나오냐면 개론이 나오거든요. 부동산 개론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쭉 풀어가지고 40문제 다 끝냅니다. 예,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어쨌든. 쭉 하고 나면, 이제 몇 분씩 주는 거예요? 50분씩 주죠? 50분. 그 다음에 이제 민법. 이제 풀어나가요. 민법 풀려고 다 1번을 할 테니까, 그때 시간 보니까 어떻게 된다? 벌써 한 60분에서 70분 정도 써먹은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최소한 어느 정도 써먹냐? 10분 정도 써먹어요. 그럼 몇 분 안에 풀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몇 분 안에 풀어야 돼요? 한 과목을? 40분? 50분? 주어진 시간이 50분이죠. 그래서 최대한대로 45분 만엔 풀어줘야 돼요. 나머지 5분은 어떻게 돼요? 네, 마킹할 시간을 여러분들이 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뭐를 생각 못 하냐면 마킹할 시간을 생각 못 해요. 내가 지금 주어진 시간 50분 안에 풀어낸다고만 생각하지 마킹할 시간을 그러니까 생각 못 해요. 이제 실전에 가면요. 이런 사람들 수두룩히 나와요. 희한하게 많이. 그렇게 학원에서 제가 나중에 계속 연습시킵니다. 마킹할 시간, 그다음에 계속 뭡니까? 제가 그 50분을 주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보통 45분을 갖다 많이 주는데, 이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민법을 풀게 되면 민법 다 어떻게 돼요? 못 풀죠?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어때서 점수가 안 나온다? 열심히 공부한 민법에서 점수가 안 나와요. 대부분 여기서 40점대 나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와 합치면 평균 60점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아예 민법이 과락 점수가 나옵니다. 과락 나와요. 실제로 과락 나와요. 민법 과락 나오는 사람 종종 있어요. 그럼 민법을 1년 동안 배워가지고서는 했는데 과락 나오는 실력밖에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충분히 풀면 점수가 나오는 시험이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여기서 시간 놓치는 바람에 나중에 나중에 이제 찍는 연습도 할 텐데요. 찍는 것도 기술입니다. 근데 찍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자 1번 여기는 2번 여기는 3번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이렇게 나가면요. 답 사이로 다 피해갑니다. 나중에 보면. 혹시나 나중에 이제 요번에 모의고사 할 때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찍으면 다 피해가요. 희한하게 다 피해갑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아마 다른 선생님들 얘기할걸요? 번호 정해가지고, 한 번만 찍어라. 그 중에서 여러분들 이제 OMR 카드로 이렇게 보면, 번호가 좀 적은 게 있거든요. 대부분 보면 그 1번부터 5번까지가 거의 다가 안분이 돼 있습니다. 근데 100% 안분은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100% 안분이 된다 그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A형, B형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100% 안분은 안 되고요. 하나는 지금 5문, 1번부터 5번까지고 5번이니까 8개씩인가? 5, 8에 40. 그러니까 딱 1번 5개, 1번 8개, 2번 8개, 이런 식으로 안 나와요. 보통 이제 여기가 7개고 여기가 9개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거의 다가 비슷하게 안분이 돼서 나오긴 나옵니다. 자, 나오는데, 적은 걸 갖다 해서 일단 여러분들 찍는 것도 할 때 연습해줘야 돼요. 자, 이런 연습을 언제 하느냐? 언제 한다? 모의고사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때 이런 연습을 자꾸 하셔야지만 나중에 습관이 되고 버릇이 돼서는 죠. 아, 나는 모의고사 한 번도 안 치고, 저 실전에 가가지고 문제 풀어야지. 시험, 이거 이전에 뭐 다른 시험이건 어떤 시험 많이 친 사람들은요, 그렇게 상관없어요. 그건 늘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시험 안 치신 분들은요,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이런 것들도 실제로 하기가 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목요일이라 그랬던가요? 네, 목요일 날. 저 접수 다 했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대답이 안 나오죠? 자, 이게 일단 무조건 모의고사를 보시라. 그리고 중개사법은 많이 맞힐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많이 맞힐 생각하지 말고 많이 어떻게 하라? 네, 틀려라. 많이 틀리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른 과목은 아마 많이 맞히라 할 땐 저는 많이 맞히라는 소리 안 합니다. 많이 틀려봐라. 틀려봐야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눈에 익히게 됩니다. 자, 오늘 보죠. 오늘 어디 할 차례예요? 자, 고용인 부분 할 차례입니다. 자, 고용인이란 뭘 얘기한다? 고용인 직원이죠. 자, 직원하면 고용인의 종류가 뭐 있었죠? 여러분들 교재 129페이지 보니까 종류가 뭐 있다? 소속공개사하고 중개보조원 있죠. 자,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자, 그 고용인 부분 인원수의 제한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두어도 되고 안 두어도 되고 인원수 제한 전혀 없다. 자, 그 다음에 또 고용신고. 자, 고용인을 채용하거나 아니면 또 뭐 간다?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신고하라 그랬죠? 고용 채용하면 신고하라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신고하라 그랬어요? 자, 129페이지 고용신고 부분 언제까지요? 두 번째 줄에 나오네요. 언제까지? 네, 업무 개시 전. 자, 고용신고는 채용하면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자, 채용 전에 일단 뭘 받아야 되냐면 교육받아야 돼요. 자, 교육은 뒤에 가서 보겠지만 그냥 듣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소속공개사는 무슨 교육 받아야 되냐면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자, 중개보조는 무슨 교육 받아야 된다? 직무교육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자, 요거를 고용신고일을 기준해서 1년 이내 받아야 돼요. 자, 고용신고일 기준에서 1년 전,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이렇게 했죠.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미리 실무교육, 직무교육을 받고 나서 이제 채용하면 업무개시 전까지 신고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또 신고해줘야죠.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신고하라. 언제까지 신고하라? 10일 이내. 자, 채용하면 언제까지? 업무개시 전. 업무개시 전이 뭐라 그랬어요? 업무개시 전 하면 소위 말하면 출근 전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이때는 10일 이내 신고하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그 130페이지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신고, 뭐 고용신고서 서식 나오죠? 중개보조 소속공개사에 대한 고용관계 신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신고하면 되겠고요. 이때 자, 소속공개사 자격증 사본 제출한다, 제출하지 않는다? 소속공개사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저번 주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 있을 거예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자격증 사본 제출 안 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자격증 사본 제출 안 한다 그랬죠? 자, 이건 제출하지 않는다. 다만 등록관청이 어디로 직접 확인하죠? 발급한 실효자에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런 고용신고를 하면 이것을 다음 달 10일까지 등록관청에서 협회로 통보를 또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고용신고 부분. 자, 신고하라 그랬죠? 이거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이 법 또는 이번 명령 위반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이네요. 자,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신고하라는 것만 일단 기억합니다. 고용하면 언제까지 신고? 업무개시 전. 그 다음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10일 이내 신고하라. 요것만 일단 우선적으로 기억하고요. 업무 범위는 일단은 뭡니까? 용어 정의에서 한번 봤고요. 자, 이제 13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고용인 채용 시 개업공개사 책임.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죠. 자, 고용인 채용 시 개업공개사의 책임. 고용인을 채용합니다. 채용했다면 이때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있더라. 자, 어떤 책임이 있느냐? 일단 민사 책임 있죠. 민사 책임 있다. 민사 책임은 민사관계니까 뭐예요? 민사관계니까 이거는 뭐와 관련되는 거? 돈과 관련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손해, 그 다음에 배상 책임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손해배상 책임이다. 자, 그거면 이거 보죠.
그럼 누가 잘못했는데 누가 손해배상해 주는 거예요? 일단 누가 잘못한 거? 누가 잘못했는데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고용인이 잘못했죠. 근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예, 개업, 공인중개사 책임져야 주면 되죠. 자, 그럼 이때 그 잘못한 소속공개사나 중개보조는요, 고용인요. 잘못한 고용인은 손해배상 책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 잘못한 당사자도 손해배상 책임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어떻게 돼요? 채용한 개업공개사 책임 있다. 그래서 너도 책임 있고 나도 책임 있다. 이걸 뭐라 그런다? 너도 책임 있고 채용한 나도 책임 있다. 이거를 연대에서 책임진다 그랬죠? 그래서 부진정 연대 책임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민사채용과 관련된 부분은요. 자, 중개 행위뿐만 아니라 중개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지는 것도 이런 책임진다라고 이렇게 판례상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뭐냐? 자, 고용인이 자, 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전달해 달라고 일단 고용인한테 돈을 줍니다. 근데 이 계약금을 중간에서 떼먹고 도망가는 경우 있어요. 요즘들은 이런 행위를 거의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상당히 많이 했었죠. A하고 B하고 이제 이 계약금에서 중개를 하는데 자, 이때 이제 을이 누구다? 고용인입니다. 이제 B가 고용인한테 이거 계약금 얘한테 전달해줘. 이게 옛날에 의외로 이렇게 많이 썼어요. 전달해달라고 얘한테 주면 얘가 전달해줘야죠. 근데 전달 안 해주고 들고 튀어버립니다. 이런 경우 종종 있었어요. 이거 누가 책임진다? 예, 개업공개사가 책임진다. 이것도 중개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거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민사책임과 관련된 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행정상의 책임이 있었죠. 자, 행정상의 책임이 있었다. 자, 행정상의 책임, 고용인의 업무상의는 고용인의 업무상의가 있죠. 업무상 행위는 누구의 행위로 본다? 예, 개업공개사.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자, 개업공개 행위로 본다 그랬습니다. 뭐뭐로 본다. 이거 뭐예요? 뭐뭐로 본다. 간주하는 거죠? 뭐뭐로 본다. 간주하는 것. 즉 결국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결국 누구의 행위다? 개업 공인중개사이다. 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결국은 개업공개상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고용인이 업무상 무슨 행위를 했다? 등록 취소라든가 등록 취소, 그 다음에 또 업무정지 행위를 했습니다. 자, 등록 취소라든가 업무정지 행위를 했어요. 그럼 결국 누가 등록 취소 업무정지를 당한다? 예,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 업무정지를 당한다. 자, 이게 행정상의 책임입니다. 자, 그러니까 직원 때문에 구출지 어떻게 사무실 취소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형사 책임이 있었죠. 형사 책임이 있었습니다. 자, 형사 책임, 이거는 소위 말하는 뭐다? 양벌 규정입니다. 양벌 규정. 자, 양벌 규정은 뭐예요? 양쪽을 뭐 한다? 벌하는 규정이죠. 양쪽을 벌하는 규정이다. 자, 이거는, 자, 고용인이 이 법 위반해서 이 법을 위반해가지고 뭐 했을 때 형벌상해 될 때. 자, 이 양벌 규정은 이 법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다른 법은 상관없습니다. 다른 법 상관없고 보다 이 법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이 법 위반해서 형벌상해 될 때 그를 벌하는 왜? 누구도 같이 벌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도 같이 벌한다. 어떻게 벌한다 그랬어요? 자, 이때는 양벌이죠. 같이 벌하는데 어떻게 벌한다? 동조에 규정된 뭐를? 벌금형을 구한다. 자, 그러면 결국 개업공개사는 어떻게 돼요? 직원 때문에 징역한다 안 간다? 안 가고 뭐만 먹는 거예요? 벌금형만 먹는 거죠. 자, 이것이 양쪽을 벌하는 규정인데, 자, 그를 채용한 개업공개사는 벌금형만 선고되는 거예요. 자, 이런 전문 직업인인 경우에는 일단 양벌 규정들이 대부분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들 이런 뭐 세무사 이런 경우들에 대부분 다 양벌 규정이 적용되어 있어요. 자, 보죠. 그러면 일단 이 법을 위반해서 형벌이니까 자, 뭐죠? 이게 고용인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차원의 벌금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고용인이 이 법 위반해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차원의 벌금형을 했으니까 자, 그를 벌한 왜 그랬죠? 그 행위를 한 자는 징역을 보내든지 벌금을 물리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를 벌한 자 누구도 개업 공인중개사 벌금형을 구하니까 자, 그 같은 조의 벌금형이죠. 자, 그러면 어떤 1천만 원의 벌금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때 직원 때문에 벌금형 먹었습니다. 자,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았습니다. 양벌 규정에 의해서.
그러면 이거 결격사유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결격사유. 자, 저번 주에 결격사유 배우셨죠? 기억나시나요? 자, 이 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으면 몇 년간 결격사유? 3년이었죠? 3년간 결격사유 되죠? 자, 그럼 이거 벌금형 먹었습니다. 양벌 규정에 의해서 요때 이 벌금형에 의해서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 안 됩니다. 자, 요거 일단 같이 기억해 놓으세요. 양벌 규정에 의해서 300만 원에서 벌금형 먹었다.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이유. 내가 직접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죠. 직원이 위반해서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벌금을 먹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위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뭐는 해당되지 않는다? 결격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있죠. 양벌 규정 자체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경우 있습니다. 양벌 규정 자체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 거 어떤 경우에 그런 고용인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을 때. 자, 다시 한번 양벌 규정 자체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는 양벌 규정 자체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게 도대체 어떤 거냐? 상당히 추상적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법적으로 증명해내야 돼요. 내가 매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이런 짓 하지 마라 저런 짓 하지 말라고 맨날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했다라는 것을 증명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1월 달에 그런 것들을 이거 어쨌든 법적으로 다 하려면 증명해서 제출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고용계약서를 여러분 잘 쓰라 그랬죠? 고용계약서 쓸 때 어떻게 하라? 중개사법 위반사항들 하나하나 다 명시한 다음에 읽어봐. 이거면 안 된다 해서 여러분이 서명 받으라 그랬죠? 하나하나 서명 받아놔라. 여러분이 보험계약이나 요즘 핸드폰 뭐 할 때도 보니까 한 석 장 쓰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서명 받아놓으시라. 이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린 경우에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공식적인 교육 같은 걸 많이 한번 보내라라고 했었죠. 자, 어쨌든 자 이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는 양벌 규정 자체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가 아마 1월 달에 공부했던 부분일 겁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요걸 가지고 일단은 사례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할 것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모를 겁니다.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이전에 공부하셨던 분들만 일단 좀 해당될 거예요. 5월 달에도 똑같은 이해 들어가지고 할 거니까 지금 그냥 듣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 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소속, 공인중개사, 을이 있더라. 이 을이 거짓, 언행, 거짓말해가지고 을인의 판단을 그르치게해서 3천만 원에 대한 손해를 끼쳤다. 3천만 원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자, 보죠. 거짓 언행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죠? 거짓 언행 3-1-1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둘 중에 하나겠죠? 뭘까요? 찍어보세요. 거짓말했습니다. 의뢰는 판단을 그르치겠어요? 네, 1-1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다음 주에 배울 금지 행위에 나옵니다. 아직 안 배웠다 그랬죠? 처음 공부하시는 분 이건 이제 들으라 그랬습니다. 다음 주에 배울 금지 행위 나오는데 금지 행위가 자, 1-1 있고요. 매무, 수거 있었죠? 들어보시면 기억날 거예요. 중개대손 매매업, 무등록업자 알면서 의뢰받을까 명령, 수, 보수, 초과수수, 거짓 언행이 있었고요. 자, 3-2가 증직상투가 있었죠? 증서, 중개, 매매업,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행위 있었죠. 자, 다음 주에 배울 거니까 그냥 요것은 요까지 하고요. 자, 거짓 언행은 바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원 벌금의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거짓 언행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의뢰인에게 3천만 원 손해 끼쳤다. 자, 그러면 이 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부터 보죠. 이거 그대로 한번 연결시켜보죠. 민사책임. 자, 소속 공개사 민사책임 져야죠. 어떻게 돼요? 3천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배상 책임이 당연히 누구도 있어요? 소속 공개사도. 얘가 지금 이 행위를 했죠? 예,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한 자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배상 책임이 있죠. 저기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연대 책임이라고 그랬죠? 연대 책임. 그러니까 연대 책임이니까 누구도 책임진다. 당연히 그 행위를 한 자도 책임을 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요. 자, 소속공개사가 거짓은행 금쟁이했습니다. 행정상의 책임. 소속공개사는요. 자, 소속공개사가 금쟁이를 했다. 그러면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소속공개사 거짓은행 했죠? 형벌. 금방 이건 얘기했어요. 1년 이하 징역 1,500원이라고 그랬죠? 자, 거짓은행 1년 이하 징역 1,500원. 자, 이거는 그 행위를 한 누구? 소속 공인중개사가 받는 것이고, 자, 이제 금방 배운 거 이거를 여기다 응용시킵니다. 자, 일단 민사책임 결국 이 개업공개사가 뭐에 대해서 3천만 원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죠. 자, 얘도 당연히 3천만 원에 대해서 일단 배상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얘도 3천만 원 배상해줘야 되고 얘도 3천만 원 배상해줘야 되고 그럼 6천만 원이잖아요. 그건 아니겠죠. 자, 얘가 배상해준 만큼 얘 배상 책임이 소멸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얘가 나 돈 주머니에 1,000만 원밖에 없어. 그래서 1,000만 원 배상해줬습니다. 그럼 얘는 얼마만큼 배상해주면 돼요? 2천만 원. 자, 얘가 다 배상해줬어요. 얘는요? 네, 배상 책임 없는 거죠. 얘 배상 한 푼도 못 해줬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네, 3천만 원 그대로 배상해주죠. 자, 그럼 얘가 3천만 원 개업공개사 배상해줬습니다. 너 때문에 나 3천만 원 날렸으니까 도로 내놔. 뭘 행사할 수 있다? 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상의 책임,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누구의 행위로 본다? 개업공개사 행위로 본다 그랬죠? 자, 그럼 결국은 개업공개사가 뭐 한 꼴? 거짓 언행을 한 꼴이 됐죠. 언행을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버리죠.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금지행위하면 어떻게 되죠? 자, 개업공개사 금지행위면 상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는 또 어디에 해당되죠? 네, 업무정지. 업무 정지 처분에도 해당되죠. 자, 그 다음에 또 글을 벌한, 자, 형사책임 나옵니다. 글을 벌하는, 왜 누구도 벌한다? 누구도 벌해요? 개업 공인중개사 벌하지. 어떻게 벌한다? 동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받는다. 자, 얘는 얼마? 예,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요게 지금 개업공개 책임입니다. 자, 그럼 이때 자, 이 소속공개사가 징역이 아닌 벌금 500만 원 먹었습니다. 초범 같은 경우 대부분 벌금형 많이 때려요. 악의적이지 않은 경우는. 자, 그럼 얘 소속공개사 500만 원 먹었으니까 너도 500만 원 먹어라. 액수가 같나요? 반드시 같지는 않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가 500만 원 먹었습니다. 너 때문에, 어쨌든 벌금 내야죠, 얘. 너 때문에 500만 원 날라갔으니까 도로 내놔. 구상권 행사할 수? 네, 여기에서는 없어요. 위에서는 있죠. 그러나 여기서는 없다. 자, 요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지 않았을 때는 이런, 어떻게 돼요? 벌금형 선고가 되지 않겠죠. 자, 요게 여러분들 사례 문제. 그래서 고용인 부분에서 이거를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얹혀낼 수 있다면, 정리해낼 수 있다면, 그러면 중개사법 하산해도 됩니다. 이제는 요까지만 정확했는데,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하산할 날이 아직 좀 멀은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조금 배웠다고 하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한번 공부할 때, 이거를 정확하게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해낼 수 있다면, 외운 거 말고요. 이거 제가 예를 든 거 암기한 게 아닙니다. 암기하고 정확하게 꿰어 맞힐 수 있다면 정말로 하산해도 돼요. 근데 아마 그러려면 한 10월 달까지는 가야 될 겁니다, 아마. 10월 달은 하산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용인 부분은 요 정도까지 한번 정리해도 되고. 자, 그러면 이제 136페이지에 보니까 인장 등록 나오죠? 자, 인장 등록. 인장을 등록하는데 이런 인장 등록은 책임 중개를 위해서다라고 했었죠? 중개 행위를 하면서 등록된 장을 사용하라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 이거는 하나의 책임 중개를 위해서다. 자, 그럼 거기 보니까 인장등 의무자 식이 나오죠? 자, 인장 등록에 일단 대상, 의무자. 인장 등록 대상은 누구다? 개업 공인중개사와 누구예요? 네, 소속 공인중개사. 자,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 의무다. 의무가 있다. 자, 인장등록 대상이다. 대상은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그러면 개업공개사는 사장이니까 그렇다 치고 소속공개사는 뭐예요? 소속공개사는 얘는 직원이죠. 그러나 어떻게 한다? 인장등록 의무가 있다. 왜 그러냐면 서명날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업무를 했을 때. 자, 그러면 이런 개업소속공개사가 인장등록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한다? 인장등록 시기는 언제까지예요?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까지. 자, 업무 개시 전까지 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업무 개시 전까지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의무죠?
업무개 시점까지 하여야 한다. 자, 다만 개업공개서는 언제 할 수 있고요. 자, 등록 신청 시. 자, 소속공개는 언제 할 수 있냐면 고용 신고 시. 자, 요때 어떻게 된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제 문제 종종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인장 등록을 업무 개시 전까지 어떻게 한다? 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개업공개서는 등록 신청 시 어떻게 돼요? 할 수 있다. 소속공개서는 고용 신고 시 할 수 있다. 자, 인장 등록을 등록 신청 시 하여야 한다. OX 틀리죠? 인장 등록 업무 개시 전까지 할 수 있다. 틀리죠? 자, 요 문구 두 가지 갖고도 이렇게 바꿔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인장 등록의 대상을 보면 인장 등록의 대상이 아니라 그럼 어떤 인장을 등록하느냐?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와 그 다음에 부칙 개업공개사 그러면 또 소속 공인중개사 있어요. 자, 공인, 부칙, 소속 공개사 얘네들은 개인들이죠. 자, 개인들은요. 자, 가족관계 등록부, 가족관계 등록부라든가 아니면 또 주민등록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자, 가족관계 등록부, 그 다음에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의 인장을 등록하라 라고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뭐예요? 소위 말하는 자, 실명, 가족관계 등록부라든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실명. 여러분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도 어떻게 돼요? 실명 갖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명 갖고 하지 말고 실명 갖고 하라는 얘기예요. 도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자분들이 특히 이런 그 예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재작년에 인천 쪽에서 그 합격형 수강생 개업식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예, 개업식에 딱 갔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름과 틀린 거예요. 이렇게 간판을 보니까. 간판에 뭐 쓰라 그랬어요? 예, 이름 쓰라 그랬죠? 예, 개업공개 성명 표기하라 그랬죠. 이거 표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작년이 아니고 저번주에 배운 겁니다. 자, 100만 원을 갖다 그랬죠? 그러니까 간판을 보니까 이름이 틀려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쓰던 이름과 뭐가 틀린 거예요, 지금? 실명이 틀린 거죠? 자, 일단 가족관계 등록부라든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인장을 등록하라. 그 다음에 또 일단은 크기가 어떻게 된다? 7mm 이상. 그 다음에 또 30mm 이내의 인장을 등록한다. 자, 7mm 이상 30mm 이내 크기가 제한됩니다. 이 크기는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개인에게만 적용됩니다. 공인부칙 소속공개사 개인에만 적용되고요. 자, 얘네들은 인장 등록은 어떻게 하면 되냐? 인장 등록 신고서가 있습니다. 인장 등록 신고서가 있어요. 이거를 제출하면서 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공인부칙 소속공개사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럼 법인은 어떻게 된다? 법인은 사무소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무슨 사무소?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 있죠. 자, 법인은 일단 주된 사무소와 그 다음에 또 분사무소가 있다. 이때 주된 사무소는 상업 등기 규칙에 의한 신고된 인장. 소위 말하는 뭐죠? 법인인감이죠. 주식회사 뭐뭐한 이름 법인인감입니다. 자, 분사무소는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자, 상업 등기 규칙에 의한 인장이나 아니면 법인의 대표자가 뭐 하는 거예요? 보증하는 인장. 이렇게 둘 중에 하나 택일 선택해서 한다. 택일. 자, 분사무소도 인장 등록 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교재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분사무소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법인은 상업등기 규칙의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분사무소는요, 이 상업등기 규칙에 이게 명시가 안 돼 있더라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법인은 분사무소도 상업등기 규칙에 의한 인장 등록을 하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뭐도 할 수 있다는 얘기?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 자, 이게 예외적으로 자,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을 분사무소는 등록할 수 있다. 예외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이 도장이 왜 나오느냐를 좀 이해를 해 주셔야지면 되죠. 자, 이 도장은 언제 나오는 거다? 자, 여러분들 분사무소라는 성격, 분사무소는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분사무소 소위 말하는 지점이죠. 자, 그러면 일단 이걸 보려면 상법을 일단 우선 봐야 되는데 상법상에서 보면 이런 지점을 설치하게 되면
지점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상에는요, 기본적으로 지점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때 지점 등기할 때, 등기할 때 들어가는 도장이 바로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에요. 지점 등기할 때. 즉, 지점장의 인장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지점장의 인장을 누가 보증해가지고, 지점장의 인장을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해가지고, 자, 상업등기 규칙에서 이것도 신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인인가,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분사무소라는 요런 거 중개사법으로 다시 돌아오면, 자, 상법에는 분명히 지점을 설치하면 지점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자, 중개사법에 보면, 자,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자, 분사무소 설치할 때 지점 등기하라는 소리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저번 주에 분사무소 설치 과정, 일단 뭐 구하고? 사무소 준비 과정 제가 설명드렸죠? 사무소 구하고, 누구 뽑아야 돼요? 분사무소 책임자 뽑아야죠. 책임자 누구? 공인중개사 뽑아야 되고, 얘 뭐 하라? 실무, 교육받으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업무보증 미리 설정하라 그랬죠. 보증 얼마 이상? 1억 이상 업무보증을 미리 설정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 준비 과정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지금 사무소 구하고 책임자 공인중개사 뽑고 실무교육 받고 업무보증 설정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상법상 지점 등기 하라는 소리 없었죠, 여기서. 자, 그러면 지점 등기를 안 하면 이 도장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지점 등기를 안 하면 이 도장 자체가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도장 공식적인 거 뭐밖에 없어요? 주된 사무소 등록한 거 밖에 없죠? 그걸 그대로 등록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만약에 지점 등기 했다면 하지 말라 소리는 아니죠. 안 하고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면 어떻게 된다? 이 도장 나오죠? 이걸 등록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된 사무소 거 그대로 등록하거나 아니면 이게 있으면 이걸 등록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분사무소 인장전을 어디다 해줘야 돼요? 주된 사무소죠? 분사무소에 대한 모든 행정 업무는 어디서 처리한다? 네, 주된 사무소 처리한다. 자, 그리고 일대 법인은요, 뭘 하면 된다? 자,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 일단 개인은 인장등록신고서가 있고요. 법인은 뭘 제출함으로써? 인감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가름한다. 자, 그러면 인장이 변경됩니다. 인장이 변경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 변경 등록하라 그랬죠. 변경 등록을 하라. 변경 등록 며칠이네요? 네, 7일. 자, 인장이 변경되면 7일 이내 변경 등록하라 그랬고, 자, 그러면 보죠. 이 인장과 관련된 부분 위반하면, 개업공개사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업공개사 위반하면 업무정지고요. 업무정지.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자격정지 이렇게 되죠. 자, 다시 한번. 개업공개서 위반하면 업무정지고 소속공개서 위반하면 자격정지. 자, 그러면 이제 인장과 관련된 부분 정리해봤고 그 다음에 뒷부분으로 가니까 뭐가 나오면 휴업과 폐업 부분이 나오죠. 자, 휴업과 폐업. 자, 휴업은 몇 월 초과해서요?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할 때 뭘 첨부한다? 등록증을 첨부한다 그랬죠? 등록증 첨부해서 미리 신고한다 그랬습니다. 미리 신고한다. 자, 3개월을 초과하여 라고 했죠? 그럼 3개월 이내 휴업은 어떻게 돼요? 3개월 이내 휴업은 신고 안 해도 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하고자 할 때입니다. 사전, 사후? 사전. 자, 여기에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 한때 신고한다. OX? 한때 틀리죠. 시험 문제 아주 전형적으로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3개월을 초과하여 신고, 자, 휴업 초과하여 휴업 한때 신고해야 된다. 한때 그러면 사후 틀리죠. 자, 그 다음에 등록증 첨부합니다. 첨부해서 미리 신고하라 그랬고요. 자, 휴업은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휴업은 몇 개월?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한 번 휴업하면 몇 개월까지 휴업하는 거? 6개월까지만 휴업해야죠. 근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는데 여기에 반드시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 나오면 OX? 틀립니다. 자, 반드시 언제나 항상 나오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주면 됩니다. 반드시 언제나 항상 이게 나왔다. 그러면 이게 틀리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근데 반드시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틀리다 그러면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예외 6월을
6월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에? 자, 부득이한 뭐 했을 때 사유가 있다면. 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어떻게 한다?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이때는 6월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득이한 사유 4가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질병이란 뭐죠? 요양. 그 다음에 또 군대 가는 거? 예, 징집이란 이병 군대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취학. 그 다음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였죠.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해외 장기적으로 체류한다든가 이런 경우입니다. 다시 한번 요양, 이병, 취학,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요입, 취준 이렇게 됩니다. 요양, 이병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크게 조심할 거 없는데 취학 이거 조심해야 돼요. 취업하면 틀립니다. 취학 잡아낼 수 있겠죠? 못 잡아냅니다. 그래서 대답하신 분들 나중에 한번 봐주세요. 이게 제가 지금은 요번에 모의고사 안 냈어요. 이게 이제 9월달 되면 제가 모의고사 종종 내는 건데 거의 못 잡아내요, 이거.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취업이 아니고 뭐다? 취학. 그 다음에 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이런 것들. 자, 이때는 어떻게 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그럼 애초부터 어떻게 돼요? 애초부터 6개월 초과할 수 있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6개월 초과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6개월까지 휴업을 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기간을 어떻게 연장시켜야죠? 자, 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이때 기간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기간 변경하고자 할 때 기간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요때도 마찬가지 뭐예요? 하고자. 자, 위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3개월 초과해서 휴업을 어떻게 해요? 하고자. 사전이죠. 기간 변경하고자. 사전입니다. 자, 그거 구분해 보시고. 자, 그럼 이제 휴업 신고를 했다가 업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업무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업무를 재개하고자 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때, 재개하고자 할 땐 재개 신고하면 되죠? 업무 재개 신고라면, 지체 없이 즉시 어떻게 된다? 즉시 뭐를 반환해 준다 그랬어요? 등록증을 반환을 해주면 된다. 지체 없이와 즉시는 개념이 조금 틀리죠. 자, 지체 없이는 어떤 사항이 있다면 그 상황을 끝나고 나서 바로 오라는 개념인데요. 즉시는 그 자리에서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즉시 등록증을 반환한다. 자, 요까지가 일단은 휴업과 관련된 부분. 자, 일단은 요 휴업과 관련된 부분은 요 정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자, 일단은 폐업 부분 볼까요? 자, 폐업. 이거는 뭐 폐업은 간단하죠. 폐업을 하고자 할 때 뭐 첨부해서 등록증을 뭐 한다? 첨부해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 미리 신고한다. 이렇게 됐죠. 폐업을 하고자 할 때 뭐 첨부해가지고 등록증 첨부해서 미리 신고한다. 자, 휴업 신고도 뭐 첨부해요? 등록증 첨부하죠? 폐업 신고도 뭐 첨부한다? 등록증 첨부하죠. 자, 이렇게 해서 둘 다 등록증 첨부하는 거 공통이고요. 왜냐면 둘 다 뭐예요? 미리 신고하는 것도 동점이죠. 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겁니다. 하고자 할 때. 자, 그러면 폐업은 이거 간단해요. 문 닫으면 끝이죠. 등록 효력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소멸. 없어진다 그랬죠? 뭐 후속 조치가 일단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이 휴업과 폐업은요. 자,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별로 개별적으로 휴업, 그 다음에 또 폐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를 가능하다. 자, 분사무소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빼고 분사무소만 뭐 하는 거예요? 휴업할 수도 있고 분사무소만 뭐 한다?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휴폐업을 개별적으로 휴폐업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럼 휴폐업 신고할 때 어디다 신고해 줘야 돼요?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 항상 머릿속에 분사무소에 대한 모든 행정 업무는 어디서 처리한다? 주된 사무소. 이것만 머릿속에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어디다 한다라는 문제 나올 때는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전자문서로 할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전자문서 할 수 있는 거 뭐였죠?
전자문서를 할 수 있는 거. 업무재개 신고. 자, 업무재개 신고와 그 다음에 또 기간 변경 신고. 변경 신고. 자, 업무재개 신고와 기간 변경 신고는 뭘로 할 수 있다?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자, 전자문서를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휴업신고와 휴업신고, 그 다음에 또 폐업신고 있습니다. 자, 폐업신고. 자, 휴업신고와 폐업신고는 뭘로 할 수 없다?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이건 또 왜 전자문서로 할 수 없을까요? 등록증을 직접 어떻게 한다? 들고 가야지만 되죠. 그래서 전자문서를 할 수 없어요. 종종 저한테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업무재개 신고 뭘로 할 수 있다?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 업무재개 신고라는데 전자문서를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이때 즉시 뭐를 반환해 준다 그랬어요? 등록증 반환해 준다 그랬죠? 그럼 업무재개 신고를 전자문서로 했습니다. 등록증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전자문서라는 거 인터넷으로 하는 거죠? 인터넷으로 했습니다. 등록증 어떻게 돼요? 보내줘요? 네, 받으러 가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만 뭘로 하고 전자문서라고 어차피 등록증 받으러 관청으로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보내주는 거 아닙니다, 이거. 전자문서 했을 때. 자, 그럼 이제 휴업과 폐업과 관련해서 위반시 어떻게 되냐. 요 휴업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폐업신고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휴폐업신고 어떻게 돼요? 모두 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위반시. 자, 그리고 또 하나 6월을 초과해서 자, 지금 6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 없다 그랬죠? 원칙적으로 여기 부득이한사 빼놓고 자, 이거 만약에 위반하면 상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는 또 어디에 해당되죠? 업무정지.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할 때 신고 요거 위반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다. 요거는 저번 주에도 잠깐 했었죠? 업무 개시를 3개월 초과 안 하면 요 휴업 신고 의무분이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업무 개시를 6월을 초과해서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 해당된다 그랬죠? 자, 상대 등록 취소. 이건 업무 재개를 안 했을 때도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휴업과 폐업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고요. 자, 휴업 폐업 신고도 마찬가지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할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시면 146페이지를 보세요. 이제 간판 철거 부분이 나옵니다. 간판 철거. 자, 개업공개사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간판을 뭐하라 그랬어요? 철거하라 그랬죠?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하라. 세 가지 간판 철거 사유 나오죠?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뭐였죠? 일단 사무소 이전 신고했을 때, 그 다음에 또 폐업 신고했을 때, 그리고 또 등록 취소. 자, 이전 신고, 폐업 신고, 등록 취소. 이 세 가지는 간판을 철거하라. 지체 없이 철거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 왜 철거하라 그랬어요? 그 사무소를 다시 사용할 의도도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간판을 철거함으로써 사무실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자, 만약에 이거 간판 철거 세 가지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만 원짜리도 아니고요. 업무정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등록관청에서 어떻게 한다? 강제 철거할 수 있다. 행정 대집행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 두 가지 있습니다. 물론 사유 세 가지, 철거되는 사유 세 가지 기억해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 철거 안 했을 때 과태료나 처분 아무것도 없어요. 뭐 업무정지나 100만 원이나 이런 과태료 없습니다. 또 하나 조심할 것은요. 철거 안 했을 때 뭐 한다? 행정 대집행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저번 주에 배운 거를 비교 한번 해보세요. 저번 주에 사무소 명칭과 관련된 부분 한번 배웠죠. 개업공개사는 공개사무소 부동산 중개 명칭 써라 그랬고요. 안 쓰면 어떻게 되죠? 100만 원의 과태료. 자, 이제 복습이라고 생각하시고 기억 안 나도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사 아닌 자는 공개사무소 부동산 중개 명칭 쓰지 못한다 그랬죠. 유사명칭 위반하면 1-1이죠. 아닌 자가 명칭 쓰면 1-1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성명 표기하라 그랬죠. 성명 표기 5개국물에다가 표기하라. 이거를 위반하면 요걸 위반하면 또 100만 원이죠. 자, 이렇게 처분도 되지만 이럴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요걸 뭡니까 명칭과 관련된 부분을 위반하면 일단 등록관청에서 뭘 하죠? 철거 명령을 하죠. 철거 명령을 한 다음에 거기에 불응하면 어떻게 돼요? 강제 철거, 대집행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 철거 명령이
1차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응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예, 대집행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철거 명령 규정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자, 그 대집행 부분 해보세요. 간판 철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개업공개사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대집행할 수 있다. 즉, 가운데 철거 명령의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 나옵니다. 자, 개업공개사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한 뒤 간판 등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철거 명령할 수 있다. OX? 예, 그게 틀린 거예요. 철거 명령 과정 없이 어떻게 한다? 곧바로 대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거를 여러분들 조심하시라.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갑니다. 148페이지. 이제 중개계약 및 부동산 거래정보망 보죠. 자, 중개계약은 계약은 뭐와 뭐에 의해서 선입한다?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선입한다 그랬죠? 청약, 이거, 자, 일단 중개계약 보죠. 이거 팔아주세요는 뭐예요? 나 이거 팔 거니까 살 사람 소개시켜주세요라는 거죠? 이게 뭐가 되는 거고? 청약이죠? 알았습니다. 라면서 이걸 접수함으로써 뭐가 된다? 승낙이 되죠. 자, 그래서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되는데 이때 어떤 계약이다? 소개시켜달라, 소개시켜주겠다는 계약이죠. 그래서 앞에 뭐가 들어간다? 중개라는 게 들어간다. 그래서 중개계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계약이다?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사이의 계약이다. 자, 거래계약과 구분을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개계약은 지금 이 법에서는 일반 중개계약과 그 다음에 또 뭘로 나눠진다? 전속 중개계약으로 나눠지죠. 자, 일반 중개계약은 어떻게 돼요? 일반 중개계약은 의뢰인이 여러 개업공개사에게 경쟁적으로 의뢰를 하죠. 그 중에서 거래를 성사시킨 개업공개사는 뭘 주는 거? 보수를 주는 거. 자, 이게, 자, 148페이지에 맨 위에 나와 있는 일반 중개계약이라 하면 뭡니까? 정의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개업공개사에게 경쟁적으로 중개를 의뢰하고 이 중 가장 먼저 거래를 성사시킨 개업공개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다. 그래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일반 중개계약,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중개계약인데 대부분 일반 중개계약은 어떤 형태로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계약서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입으로 다 하죠. 이거 팔아주세요. 알았습니다. 하면 끝입니다. 입으로 하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 구두계약. 구두계약이 분쟁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일반 중개계약서라는 서식을 자, 중개사법에서 만들어뒀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서 지금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실무상에 가서 법정서식을 한번 볼 거예요. 다시 한번. 일반 중개계약서 법정서식 있다 없다? 네, 있다. 자,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일반 중개계약서에 대한 법정서식은 현재 있다. 별지 14호 서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일반 중개계약서를 만들어 놓고 문서화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걸 누가 누구에게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누가 누구에게? 자, 149페이지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하는 부분 있죠? 지금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자, 이거 거꾸로 뒤집어서 말해놓으면 틀립니다. 개업공개사가 의뢰인에게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럼 틀려요. 그럼 이거 누가 작성하게 되는 거야, 결국? 이렇게 제가 얘기했다면 그 의뢰인이 작성하는 꼴이 돼버리죠? 이거 누가 작성해줘야 되는 거? 개업공개사 작성하는 거죠. 자,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요청받은 어떻게 돼요? 요청받은 개업공개사는 반드시 응해야 된다. 응하지 않아도 되죠. 반드시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나 일단 일반중개계약서 쓸 때는 기재사항이 있는데요. 그 기재사항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밑줄 한번 쳐놓으시죠. 위치 및 규모 밑줄 한번 쳐보시고요. 위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위에다가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 거자에다가 동그라미 쳐주고 밑줄 한번 쳐보시고요. 자, 거래 예정 가격 그 다음에 또 중개 보수 숫자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죠. 그 다음에 준수해야 될 사항 누구와 누구 사이예요?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개업공개사 의뢰인 사이에 일단은 준사항들. 자, 이 일반중개계약서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작성하는 거? 의뢰인과 개업공개사죠. 이게 준수사항도 의뢰인과 개업공개사의 준수사항이죠. 자, 네 가지 필요적 기술사항. 자, 다시 한번 뭐라 그랬어요?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따른
보수. 자, 그 다음에 또, 준수해야 되는 위거, 수준,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위치 및 규모. 준자에다가 한번 똥으로 쳐보시고요. 자, 위 하면 뭐예요? 위치 및 규모. 거래장 가격. 자, 그 다음에 수, 보수. 그 다음에 또, 준수의 대상 4가지. 시험 문제 몇 번 나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초적 문제로서. 자, 위치 및 규모, 거래장 가격, 거래장 가격은 보수, 그 다음 준수의 대상. 자, 여러분들이 저기 뭡니까? 거래 예정 가격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죠. 자, 거래 예정 가격은 뭐냐? 거래 예정 가격은 거래 예정 가격, 이거는 개업중개사가 공인중개사가 계략적으로 산정한 가격을 뭐라 한다? 거래 예정 가격이라고 그래요. 자, 다시 한번 개업중개사가 계략적으로 산정한 가격. 자, 이거는 A하고 자 B 사이에서 보죠. 개업중개사가 중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다음 시간에 이거 한번 언급할 거예요. 자, 여기 A는 매도인이고 그 다음에 B는 매수인입니다. 자, 이때 A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런다. 그래서 뭘 받는다? 고가를 받는다. 자, 고가를 부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는요, 한 푼이라도 깎으려고 그러죠. 부를 때 뭘 불러요? 저가를 부르죠. 여러분들도 다 거의 이렇게 아마 할 겁니다, 아마. 살 사람과 팔 사람이 생각이 틀리죠. 자, 이때 가운데서 개업중개사는 누구 편 들어야 된다? 고가. 자, 일단은 실무사에서는 둘 중에 돈 많이 주겠다는 사람 편 들으면 된다 그랬죠? 예, 실무사에서 그러면 되고. 자, 공부할 때는 어떻게 공부하라 했어요? 저가? 중간 편 들으라 그랬죠. 자, A와 B 누구든지 손해가 가지 않도록. 참 그게 힘들어요. 자, A와 B 누구에게나 손해가 가지 않도록. 자, 중간 편을 들어라. 자, 얘는 1억 불렀어요. 근데 얘는 9천만 원 불렀습니다. 그럼 이거 갖고 절대로 거래가 안 되겠죠? 합의를 시키려면 합당한 가격을 제시해줘야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안에도 들어가보고 해가 가격을 산정해서 이거는 9,500 정도의 거래가 되겠다라고 제시하는 가격 있죠? 바로 요게 거래장 가격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 그 의미를 파악하고 넘어가시라. 자, 그러면 이제 일반중개계약서 부분 서식, 법정 서식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죠?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이일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일반중개계약서에 대해서 누가요? 국장이 표준서식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속중개계약 요거는 좀 쉬었다 하시죠.